한국이 배신당했습니다. 10년을 함께 개발한 파트너가 돈을 떼먹고 기술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이 만든 전투기의 핵심 자료를 몰래 빼내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담금을 1조 원 가까이 깎아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을 쏟아부은 KF-21 시제기까지 그 나라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분노 너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빼내려 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을 쏟아부은 KF-21의 기술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한국 최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산토스입니다. 브라질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협력국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협력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독립방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신흥 방산 강국들의 기술 이전 전략과 리스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산협력 분야에서 16년을 일하면서 저는 기술 이전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핵심 기술이 잘못된 경로로 유출되면 그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보여준 결정은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처한 협상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만들어내는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핵심에는 아직 한국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KF-21이라는 전투기가 방산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보려야 합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시장을 오랫동안 분석해왔지만 KF-21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소수의 유럽 국가들만이 완수한 영역이었고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르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의심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을 사오는 나라, 라이선스 생산을 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F-21의 개발 과정을 추적하면서 저는 그 인식이 얼마나 낡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인도네시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훔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순간 이 사건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KF-21이 방산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은 2023년 이후 공개된 비행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KF-21을 4, 5세대 전투기의 범주 안에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검증된 전투기들과 비교해 성능 면에서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정도를 가늠하는 선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산업계의 전반적인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했고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가 실제 데이터보다 그 선입견에 의해 먼저 규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시험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빠른 속도로 시험 비행을 축적해갔습니다. 누적 비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확인된 것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행 중단 사례가 동급 신규 개발 전투기 프로그램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규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초기 비행 단계의 결함 발생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지만 KF-21의 경우 그 빈도가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설계의 완성도와 제조 품질이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KF-21 모으기에 탑재된 명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레이더가 공중시험을 거치면서 확인된 탐지 성능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동급의 유럽산 레이더와 비교해 탐지 거리와 동시 추적 표적수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특히 전자전 교란 환경에서의 성능 유지율이 기준치의 90%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능동 미상배열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소수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아시아 국가가 이 수준의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동급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핵심 소프트웨어 일부에서 외국 기술 의존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업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이 그 영역을 독자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고, 저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빼내려 한 것은 바로 이 레이더 기술과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었다는 분석이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전투기의 외형 설계나 기체 구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항공전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무장 통합 방식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사실상 복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 자료를 빼내려다 2024년 1월 적발됐을 때 한국 내부의 반응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을 분석한 외부 방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자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분석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KF-21 기술을 확보하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기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자국의 방산 역량 강화에 있다면 왜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나라가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보여온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담금 납부 지연이 처음 시작된 것은 경제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시기와 맥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재정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이전 등 가치 이전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협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인도네시아 행보였습니다. 분담금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웠던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그 요구를 수용하는 서명을 한 직후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할 여력이 있는 나라가 KF-21.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는 방산 분야에서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처음부터 전투기 자체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술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기술 이전의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협상 전략,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을 별도로 확보하는 행보는 이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KF-21의 기술을 최대한 흡수한 뒤 그것을 자국의 독자, 방산 역량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장기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도 이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더 진행하면서 저를 진짜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을 흡수하려는 것이 자국 방산 역량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머무른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최근 외교 행보를 들여다봤을 때 저는 단순한 방산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안보 우려와 마주했습니다. 그 우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행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4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외교적 접촉 자체는 국제관계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북에서 주목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및 방산 분야 관계자들이 외교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라 방산 분야 관계자들이 동행한 방북이었습니다. 방산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체계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기술 도입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은 방산 안보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비공식 경로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방산 관계자들이 북한에 방문해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한국 방산안보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우려사항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포럼에서 제기된 분석이 이 우려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로 방산 기술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 역시 다양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어 첨단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F-21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이것이 단순한 방산 수출 손실 문제와 차원이 다른 안보 이슈로 이 사건을 봐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우려를 처음 접했을 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외교적 접촉이 반드시 기술 유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관련 자료를 빼내려 시도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가 북한 방산 관계자들과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우려를 단순한 추론으로 넘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관련 기술이 비공개 약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미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시제기 인도를 포함한 가치 이전에 합의했을까요?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히 외교적 압박이나 협상 실패 이상의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을 수용하고 시제기 이전까지 합의한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KF-21 사업 전체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고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처음부터 개발 비용 분담의 의미가 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면서 한국 단독으로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방산 협력 사업에서 파트너 국가와의 결별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KF-21의 양산과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택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한 최종 금액 6천억 원 중 이미 5,360억 원 상당이 납부됐고 나머지 640억 원을 납부하면 시제기, 이전 등 가치 이전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가치 이전의 내용은 KF-21 시제기 5호기 양도 비용 3,500억 원,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와 기술 이전 비용 1,742억 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가 받게 되는 가치의 총액이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정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은 돈의 범위 안에서 가치를 돌려주는 구조로 협상을 설계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
기술 이전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는 조건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개발 자료는 책임 요구사항, 검토서 등이 들어가며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자료에 한 해 이전될 예정이라는 조건이 명시된 것도 이 맥락에서였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한국 내 활동 범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약정상의 비공개 의무가 있더라도 기술이 이미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안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협상 구조는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됐지만 그 구조 안에서 실제로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맥락에서 한국 KF-21 기술의 실제 가치를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집요하게 KF-21 기술을 확보하려 한 이유, 그리고 그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KF-21이 방산 세계에서 어떤 수준의 기술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KF-21의 기술 데이터를 처음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국산화율이었습니다. KF-21 프로그램에서 달성한 국산화율 65%는 단순히 부품의 몇 %를 국내에서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핵심 성능을 결정하는 시스템들, 즉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공전자 통합 시스템, 무장관리 소프트웨어 등에서 독자 개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항목들이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65%라는 수치는 한국이 전투기의 핵심 설계 역량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빼내려 한 자료가 바로 이 영역에 집중돼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KF-21, 한 기종을 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설계 철학과 통합 방식을 이해하면 유사한 수준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든 과정과 방법론 자체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방산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단순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넘어서는 안보 이슈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KF-21 5호기, 즉 인도네시아에 양도될 시제기가 어떤 기체인지를 보면 이 우려가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 기체는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이후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공중시험을 거친 기체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된 시제기를 넘겨준다는 것은 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비공개 약정으로 보호한다고 해도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수준의 역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 맥락에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KF-21의 기술이 제3국을 통해 경쟁국에게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우려를 종합하면서 한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협상을 파기하면 사업 전체가 위험에 처하고 협상을 수용하면 기술 유출의 위험이 남는 구조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기 시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협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태를 역으로 활용해 KF-21의 수출 전략을 더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는 인도네시아 사태가 오히려 KF-21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역설적으로 KF-21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은 처음 들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와 분담금 삭감, 그리고 북한과의 기술, 협력 논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한국 방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산 시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역설의 논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을 그토록 집요하게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술의 가치를 방산 시장에 증명하는 신호가 됐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기술 도용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기술이 도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의미가 없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시스템을 훔치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의 신분을 활용해서까지 자료를 빼내려 했다는 것은 KF-21의 기술이 그만큼 확보할 가치가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참고 자료로 언급됐다는 정보가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술을 훔치려 할 만큼 가치 있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잠재 고객들의 기술 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지표로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KF-21 수출 계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시제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다른 나라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에서 발생한 공백을 다른 나라들과의 계약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KF-21의 기술력이 국제시장에서 검증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는 KF-21의 기술 수준 자체에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4조 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나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성능, 무장 통합 유연성, 그리고 운용, 비용 면에서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방산, 전문 매체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한국 방산에 남긴 것은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태를 통해 드러난 KF-21의 기술적 가치가 한국이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협상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